대학교육연구소는 9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여러 대학교에서 학원 자주와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거의 지금 이제 93년이니까 30년이 가까워지죠. 그러면서 연구소는 여기저기로 몇 번 옮겨 다니기도 했지만 그러는 중에서도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연구소는 주로 고등교육의 정책, 그 다음에 고등교육의 제대로 된 학문 생산을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나, 무슨 문제들을 제거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교육연구소는 무슨 사학 비리 문제만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육연구소는 말 그대로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나. 그러니까 뭐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는 속에서 우리나라 대학, 특히 사립대학에 만연한 비리 문제에 조금 투자를 많이 했던 따름이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학교육연구소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고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는 우선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학문의 수월성 면에서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문이 발전하면 할수록 좋은 학자도 나오고 좋은 연구 결과물도 나오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세계에 기여하는 바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나라의 대학의 문제점은 그런 점에서 아직 함량 미달이다.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좋은 결과를 못 내게 하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우선 첫째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너무 적다. 예산이 너무 적다.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OECD 평균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 재정 문제가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작은 재정을 가지고 학교를 꾸려 나가는데도 사학의 경우에 특별히 부정, 비리 이런 게 많다. 모자라는 재정을 다 써도 모자라는데 그 재정에서도 세고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성과를 이루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구가 지금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변국들에서 일본도 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다른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겪고 있는 위기지만, 그거는 예를 들면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 학생들만 다니는 게 아닌 거로 됐어요. 글로벌하게 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많이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결을 해나갈 수가 있다. 또 얘기하지만 우수한 대학들, 좋은 학자를 가지고 있고 좋은 연구 결과를 내는 학교가 있다면 이제는 국적에 상관없이 몰려들 거 아니냐. 사학의 비리를 없애겠다, 사학혁신위원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은 근본적인 정책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사립대학 중에서 큰 대학들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한 번도 안 받은 대학도 많다.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두고서 이제 올해부터 그 거대한 대학들도 국정감사를 시작하겠다. 제대로 된 감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한 발짝 나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공영형 사립대학도 그 공약에서는 이야기를 해놨는데 교육부와 기재부 사이에 협력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는 공약으로 세워놨지만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해서 대학교의 발전을 생각해야 된다. 지금은 너무 서울, 경기 중심으로 대학들이 몰리게 되고 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상당히 이제 학생 모집하는데 어렵게 되고 연구하는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진짜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공정성, 투명성이 중요한 얘기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립대학을 개인 재산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너무 강하다. 그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그런 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것부터 바꿔야 된다. 사립대학은 설립을 사립대학에서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공공기관이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에 기여한다라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그런 의식이 바뀌게 된다면은 학교가 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될 거고 그러면 투명해질 것이고 모자라는 재정을 가지고라도 최대한대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비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예를 들면 교육 환경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단적인 얘기가 교수 확보율 또는 교육 기자재, 도서관이라든지 실험, 실습 이런 것들이 옛날과 별로 다름이 없는 것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가야 된다. 네. 미국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미국에서 유수한 재벌들이 사립학교를 지었는데 이 학교에 내성을 가진 교직원을 하나도 두지 마라. 그런 원칙으로 이어가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사립대학에서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족벌 세습 체제로 운영되는 학교는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실은 사립학교 법에서도 재단이라고 하는 데는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까지만 되어 있지 설립 경영한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에 박정희 시대에 사립학교, 일본 법을 참고로 해서 만들면서 설립 경영이라는 말까지 집어넣어놔가지고 또 다른 나라들하고 다른 사립학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다시 얘기하면 한국처럼 사립학교가 족벌 체제로 운영되고 세습되는 나라는 없다. 이것이 다시 또 얘기되는 것처럼 이런 관행들이 깨지지 않으면은 사립의 혁신이라는 건 요원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사립학교라고 해서 국가와 사회에 헌납한 재산이에요. 그렇게 해놓고도 근데 그 사립학교 사람들 헌장 속에는 처음에 그런 게 있다가 요새 또 지워놨어요. 그런 거를 고쳐놨다고요. 그거 가지고 자꾸만 문제 삼으니까 왜 사립학교 개인 재산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해서 바꿔놓긴 했는데 그런 의식이 제일 급선무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사립대학 중에서도
깨끗하게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족벌 세습 체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대학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교는 소수의 학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식혁명, 이런 것들과 함께 사립학교법이 제대로 개정이 되어야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일 큰 문제는 이거겠죠. 등록금 동결이 된 지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상승은 동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일정 정도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립대학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등록금을 올리는 거를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의 폭을 좀 늘려야 된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 차원에서는 등록금, 국가 등록금 대출뿐만 아니라 장학금들도 좀 늘리는 차원으로 간다면은 그 사립대학에서도 불만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죠. 제일 어렵고 종결적으로 해야 되는 사립학교 법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립학교 법을 고쳐서 어떤 점, 이사회가 사립대학의 이사회가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분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사립학교 이사회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재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온갖 규칙과 법칙과 그 규정을 만드는 권한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사권에서도 교수를 뽑는 거에 한해서는 이거는 교수단체에다가 인사권을 줘야 된다. 직원 뽑는 거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걸 들은 것처럼 재정권에서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평의위원회라고 하는 건 자문기구일 따름이지 의결을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사립학교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 얘기가 나왔는데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대학을 한꺼번에 다 감사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교육부에서 이제 감사를 하겠다고 한 것도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하는 부분 감사가 아니라 종합 감사, 전체적인 감사를 안 한 대학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5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큰 학교 순서대로 이런 그 철저한 감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학내에서 민주적인 의견 교환과 수렴을 해나가는 기구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역시 사립학교법과 관련되는데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가 임의기구예요, 지금. 이건 임의기구라는 얘기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고쳐 나가면은 어느 정도 학교가 민주화되고 그러면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공정성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좋은 학문적인 연구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좋은 인재들을 잘 길러낼 것이다. 그건 내가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우선
제일 비리가 많이 일어나는 거는 돈에 관계되는 겁니다. 예? 재정에 관한 문제,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가고 뭐에 썼고 이런 게 확실하게 드러난다면, 밝혀진다면, 공개를 한다면 그런 게 적어지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정보공개법 이렇게 하지만 제대로 자세하게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재정적인 거에 대한 감사가 제1순위가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당연히 또 인사 문제죠. 사람들을 제대로 채용했는가, 무슨 연줄이니 뭐 지연이니 학연이니 해서 뽑지는 않았는가, 공정성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뭐 그런 두 가지만 초점을 잡는다면 상당히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는 거죠. 사립대학에 비해서 공립대학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풍족해졌다. 그래서 낭비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상당히 될 걸로 짐작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돈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한 거를 제대로 쓰고 있느냐, 쓸 곳에 쓰는 거냐, 그렇지 않고 새는 게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강사법의 취지는 뭐 말 그대로 강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우를 해라, 대우를 제대로 해라, 이런 취지를 했는데, 이런 법이 이제 실시가 되는데 논의된 거는 벌써 몇 년 됐어요. 3년, 4년 전부터 이런 일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립대학에서는 3년, 4년 전서부터 강사법이 통과될 거를 예상하고 맞춰서 벌써 강사들 수를 줄였고, 전임들의 시간 강의 시수를 늘렸고 하는 일들을 이미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립대학들이 재정을 핑계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지금 강사법이 통과되면은 강사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좀 더 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지금처럼 엄살 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이런 강사법을 악용해가지고 강사를 많이 자르고 전임들의 시수를 늘리고 한 것에 대해서 과목을 대형화하고 과목을 축소하고 이런 것들에만 또 초점을 맞추어서 전수조사 같은 거 그런 거야 뭐 금방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학교들에게 처벌을 한다든지 뭐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국립대학 네트워크 이런 방안들을 얘기를 했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그 네트워크 체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지금과 같이 고등학생들이 입시에 시달리지 않고 대학교에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그 네트워크 체계 내에서 학생을 전반적으로 그냥 뽑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교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까운 데나 또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들, 학과가 있는 대로 분산시키긴 하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일괄해서 입시 제도를 바꾸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사립대학이 그 국립대학 네트워크 체제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립대학끼리라도 지역별로다가 공동 선발을 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사립대학이 지금 제일 부족한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교수진이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를 대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끼리 공동으로다가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면, 교수들도 그 지역에 있는, 여러분 한 4개나 5개가 있는 대학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 어느 그 4, 5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교수 확보율이 높은 대로
교수를 몰아주자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국문과, 그러면 국문과는 A대학이 제일 교수가 많다 그러면 BCD 대학 교수들도 모여서 국문과에 집중을 하게 하고, 또 다른 과, 경제학과는 이쪽으로 가고 뭐 법학과는 이쪽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학교의 서열을 완화시켜야 된다. 대학과 취업이라고 하는 게 무관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대학교 다니는 목적이 취업하기 위한 거는 아니다. 또 이것도 말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무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연결을 따져보자면 자기가 그 대학교를 학과를 선택해서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당연히 좋은 데로 가야 되겠죠. 좋은 일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좋은 일자리만 또 찾지, 중소기업에는 지금 인력난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틀도 큰 안목을 가지고 고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역차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자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방안들이 시행될 필요가 있기는 하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서울로, 경기도로 너무 많이 몰려드는 것은 인구 분산 체계도 이건 역행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데서도 큰 장애 요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국립대 중심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각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들의, 국공립대학들의 재지원을 좀 확실하게 해서 서울대학교 수준의 부산대학, 서울대학교 수준의 전남대학, 서울대학교 수준의 예를 들면 제주대학, 그런 식으로 교수 학부열서부터 시작해서 교육 환경들을 좋게 한다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몰리는 것들도 좀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지역의 인재들을 어느 정도 몇 프로 선까지는 역차별이란 말 안 들으면서도 할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외국인 학생들이 지금 유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그러한 학생들을 무조건 지금 아무런 한글에 대해서 한글 실력,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막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니야. 이건 어떻게 하면 막을 거냐, 어학연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것도 상당히 앞으로 커질 문제예요. 외국인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전문대학이 굉장히 아주 무슨 공부 못하는 애들만 다니는 학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문대학을 살릴 거냐? 지금 어떻게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구분이 없을 정도로 서로 그냥 땅 뺏어먹기 싸움만 하고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거 생각을 한다면 전문대학에 대한 그 발전 방안,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대학에 대한 문제를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중등교육하고 무관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거하고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시간이 가능하고 인력이 가능해진다면 폭을 좀 넓히고, 역시 고등교육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것과의 연결 관계도 연구 대상이다, 이런 얘기.
얘기를 하는 거죠.